각자 그 문학반 지금 그 수업 이거 신청하고 나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학 국교론이야 뭐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좀 세웠는지 간단하게. 저 본인부터 이야기해봐.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1, 2월 수업을 통해서 뭘 성취하고자 한다. 준비된 준비 호중이 말해보세요. 2개월 동안 기출 중심으로 좀 그동안 뭐 기출을 봐왔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14학년도 이후부터서의 기출 작품들을 봤을 텐데 조금 더 좀 폭을 좀 넓혀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다. 기출 중심으로 좀 보고 싶다. 또 저는 일단 좀 문학과 친해지는 이게 전에 문학을 스터디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험 인용에 가까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일단 감을 임용 시험과 관련된 문학 또 기출 위주로 뭐야? 그러면 다른다. 아 그래요? 아 그쵸. 이제 OT 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문학과 문학 교육론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이제 실은 그 임용 시험 출제 경향이 교육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 것도 아니에요. 국교로는 그렇게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이 확실히 배점이 7대 3이나 6대 4의 비율로 나오는데 문학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교수 학습 모형이라든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학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그냥 국문과에서 문학 수업 듣는 정도의 작품 감상 방법 중심으로 임용 문제가 출제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조금 이제 문학 교육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오늘 아마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하나 정도를 좀 보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염두에 둔 문제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OT 좀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OT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OT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이거 봐라.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부러 제가 작년도 기출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어제 국교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OT 시간에 그 국교론 문제나 작년도 그다음에 문학 문제를 본다는 게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 답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26년도 문학 테마 관련 교육과정 관련 작품 이렇게 한번 도표화 시켰고 이제 이때 이번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때 이 기출문제 26학년도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쭉 보면 그 문학임용 공부 방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된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그 제시된 작품에 예를 들자면
현대시에서 황동규의 기양지나 현대소설에서 양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은 저희 모고 시간에 다뤘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나고 내 얼굴도 그려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이번 26학년도 임용 문학 기출문제를 접하게 되면 제시된 작품을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아는 작품이 나왔어. 이렇게 모고 때 다뤘던 작품이 나온 거야. 소설 같은 경우에도 모고 때 다뤄졌던 그 장면이 있어요. 소설이 길긴 한데 하필 여기야. 똑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시는 짧으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품에 내가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목표를 두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답변을 하기를 바랬죠.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안 접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년은 그냥 빼고도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국어 수업이 뭐냐? 화법독서 작문 수업은 아니잖아. 기억이 나는 거 뭐밖에 없어? 문학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단에 서시면 또 문학교사지 국어교사가 아니거든요. 국어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교사. 문법을 가르치는 국어교사로서 인정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문학 작품을 잘 소개하거나 재밌게 해설하거나 하는 교사. 그렇다고 화법독서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교사예요. 국어교사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시험 좀 해보려고. 너 얼마나 많이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문학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문학을 접하고, 그죠? 대학교 4년 동안 문학을 접하면 합치면 몇 년 동안 문학을 접한 거야?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 동안 문학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모른다, 문학을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문학을 접했더라도 전공을 삼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문과나 국교과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하긴 했어. 그리고 또 지금 뭐 기간제나 학원 강사 또는 아니면 뭐 가해 이런 거 하시면 전부 다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교사인데, 따라서 작품을 모른다 보다는, 그래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이렇게 네, 어서 오세요. 안다에 대립되는 거는 모른다잖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야겠어 하고 이제 선택하는 대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수능자습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법 자습서. 예를 들자면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그거 이렇게 한번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요 정도 두께일걸? 그죠? 혹시 선생님 그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자습서, 수능 자습서.
하루에 어느 정도 작품을 좀 봐야만 어느 정도 시기에 끝나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일단 조금씩 안 시행하고 있어요.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그 상당한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 아무래도 한 작품에 몇 페이지가 되긴 하니까 두꺼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현대시는 얼마 많은 작품이 있느냐 이거죠. 작품 수가 꽤 많아요. 뭐, 한 200작품 이상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세어봤지만. 그 정도를 알아야지 수능 문제를 풀 수 지금 임용 문제를 풀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를 알아야만 임용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러니까 자습서를 보는 이유는 양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양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는 작품인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나는 이걸 모르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었는데 가물가물해서 그 기본기를 좀 다지고 있다? 그 정도이지 많은 양을 공부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모른다. 그러므로 자습서를 통해서 내가 많은 작품을 알아가야겠다. 오케이. 이때는 많은 작품을 알아가야겠다. 이건 지우시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겠다. 그 정도. 그래서 목표를 세우실 때 안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남이 모르는 것을 안다. 남이 모르는 작품을 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작품들을 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본 작품. 근데 이 기본이 수능과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하고 연관이 있거나 문학 교과서. 왜냐하면 그 수능 자습서는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항상 교과서명이 있어요. 천재 박 이런 식으로 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나 다름없어서,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 작품을 안다의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을 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현장하고 연관을 가져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능이라면, 왜 수능이냐면 수능이 전체적인 문학 공부의 방향들을 중고등학교는 결정 짓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작년도에 나왔던 황동규의 기항제하고 작년도에 나왔던 현대소설 양기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기본 작품일까? 이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어요? 기항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양기자의 소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할까?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야 한다. 그 정도가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우리 1, 2월 문학교육반의 목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작품들. 근데 다를 다루지 못해요. 만약 다를 다룬다면 수능 자습서를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 교재를 선택한 거죠. 그죠? 그런 점에 비춰보자면은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본 작품의 교육 현장의 기본 작품을 알아도 이때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기본 작품이란 누가
누구의 관점이냐면 학교 교사의 관점이에요. 또는 그 수능 자습서의 집필자의 관점이에요. 물론 집필자가 다 교사들이긴 합니다. 집필자가 다 교사들이긴 해요. 근데 다르기도 하죠. 학원 강사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집필자나 교사의 관점이 되는 책을 가지고서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문학 작품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습서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요 사람들의 해석 관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사의 관점이나 기본 작품에 대한 관점은 보편타당한 거예요. 보편타당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임용 작품은 그 보편타당한 걸 묻느냐 이거죠. 그 작품을 주고. 그렇지는 않다. 누구의 관점이 중요하죠? 출제자. 그래서 출제자의 요구대로 문학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 출제자의 요구대로 문학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 점이,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개론서 집필자의 관점이 있고, 근데 그 집필자의 관점으로 개론서를 읽게 되더라도 그게 크게 출제자의 관점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개론서 집필자의 관점이 훨씬 더 폭이 넓긴 해요. 좁기보다는. 폭이 넓단 말은 개론서는 너무 방대한 양의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나오는 거야. 양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수능 자습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깥에서 작품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 안에서 선택되기도 하지만 그 집필자의 관점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문학 작품이 여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용 시험에서 좀 특히 문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의 관점까지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출제자들은 저 집필자나 교사가 아닌 교수들이라면 그 교수들이 개론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개론서를 교수들이 이제 집필한 개론서를 또 읽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자습서에서도 내가 양 기자에 대한 작품 해설을 받고, 그다음 개론서에서도 양 기자에 대한 해설을 받다고 해봐. 근데 이 둘이 같거나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임용 출제는 어떤 지점에서 나올까라고 하면 이게 수능 자습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습서의 관점을, 아니면 그냥 개론서 집필진의 관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아서 내가 개론서를 봤는데 거기에 양 기자의 분석미 해설이 있어서, 양 기자 소설에 분석미 해설이 있어서 좀 눈여겨본 게 임용무지에 나온 거야. 근데 그 개론서를 벗어나는 다른 개론서는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 개론서에서 만약 나온다면 어디까지 내가 개론서를 읽어야 돼?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돼? 국교로는 화독작 그냥 한 권씩만 읽으면 돼. 그게 이제 주. 그다음에 보조로 또다시 한 권씩 하면 해봤자 한 6권? 화독작에 2권씩 해가지고. 근데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일단 주 한 권씩 개론서 읽고 수능 자습서 선택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봐야 돼? 가령 예를 들면 권영미 한국현대문학사 2권, 그다음에 조동일 한국문화통사 7권. 이거 봐야 되냐고. 어디까지 봐야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양을 늘리지 마라. 그리고 기본기를 다져도 그것마저도 그 집필하신 수능 자습서 집필진의 관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이고, 임용시험장에 가서서는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선배경지식이 작동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봤는데 여기는 임용 출제자는 도대체 어떤 관점을 취하지?
내가 알고 있는 관점과 유사한 걸까? 아닌 걸까? 이걸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출제자의 요구는 무시한 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작동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답안이 출제자의 의도나 요구하는 바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서 채점하는데 불리하게 작동되죠. 그러니까 적긴 적었어. 뭔가를 막 적었어. 근데 이 적은 게 다 누구 거냐면 내 지식이야.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점수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험장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시험을 보시고 한 10분 정도하고 통화를 했었어.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서 재작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 그 경험을 이렇게 두 개 시험 비교해서 쉽냐 어려웠냐라고 했더니 조금 쉬웠던 것 같대. 체감 난이도가.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쉽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니면 어떤 문항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문항이 별로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쉬운 듯한데 작년이 그랬었어요. 작년에 특정한 문제가 막 10분 이상 까먹고, 아니면 중세국어하고 한자하고 섞여가지고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이, 특히나 현대소설이 보통 지문이 긴 작품인데 낯익은 소설이었었고, 뭐 재작년처럼 뭐 김소진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이 아니어서 낯익었고, 그래서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답안을 채운 거야. 그리고 답안을 채우기만 한 게 아니라 좀 확신을 갖고 답안을 채운 거지.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채점해본 결과는 어땠어? 예상대로 내 점수를 확보한 건가? 그렇지 않았잖아. 만약에 그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쉬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점수에 인플레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과락은 없었잖아. 과락은 없었는데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물론 교육학 점수가 또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또 그 전에까지 교육학 점수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만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격 1차 컷을 통과했어도 16.33? 1차 컷을 합격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몇 점 타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점수 나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점수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전공인데 그렇다고 내가 전공에 문학 같은 경우야, 국교론 빼고 내가 답을 확신해서 쓰는 답도 있었고 다 채웠어. 놓친 문제가 없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문학 문제 놓치고 안 쓰고 못 쓰고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예상만큼은 아니야. 그게 칼채점했다 이것보다는 내가 문학 답안을 혹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 썼을까? 그러니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문학은 항상 설왕설래.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말이 많아. 우리끼리. 답을 모르니까.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그냥 정평난 개론서 그냥 한 권 딱 들이대고 여기 봐라고 하면 그래 인정할 텐데, 문학은 어디 이상한 개론서나 논문에서 가져오잖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상한 개론서하고 논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타당한 개론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교육과정평가원을 잘 모르는 소리예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항 출제 그 표가 있어요. 문항 출제 표가 있어요. 그럼 문항 출제 표에 항상 출제 근거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출제 근거가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적게 돼 있어요. 무슨 교육과정이 근거했느냐? 두 번째는 개론서나 논문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개론서가 예를 들면 특정 개론서야. 너무 특정 개론서야. 그럼 그건 함부로 낼 수가 없어. 근데 특정 개론서에서 발췌해서 냈긴 했는데 단서를 충분하게 주면 그래도 낼 수 있어.
논문에서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논문, 교수님이 쓴 자기 논문에서 근거해가지고 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혹시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에 이방원의 그 시조하고 정몽주의 시조하고 그다음 내 가슴에 이렇게 구멍 나가지고 그 시조 있죠. 그거 특정 그 출제자의 논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새 작품이. 근데 그 논문을 내가 안 읽어서 그 작품 문제를 못 푸나? 그건 아니에요. 그 문제 충분하게 풀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내면 돼요. 논문에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단서를 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다. 그런데 논문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단서가 없어서 이 답이 도출되지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그 특정 결론서나 특정 논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문학작품을 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수능 자습서는 그 집필진의 생각이라는 정도로만 내가 알면 되는데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걸 어떻게 연습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기출 논점을 분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임용 기출 문제가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2008학년도 이전 기출 문제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관동별곡을 주고 이 관동별곡에 영향을 미친 작품과 영향을 준 작품과 영향을 받은 작품, 그 다음에 관동별곡을 창작 당시에 작가의 뭐 창작 동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자습서를 이렇게 딱 펼치면 항상 A, B, C 유형으로 나오는 정도여서 이건 암기해서 쓰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가 너무나 그 표준화돼 있다는 거죠. 2008년도 이전 작품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대로라고 하는 것은 2014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 특히나 2009학년도 객관식하고 2013학년도 객관식들 보면 작품 전문이 없어요.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죠. 염상섭의 만세전의 전편을 고려하여. 염상섭의 만세전이 중편소설이어서 엄청 양이 있는데 그게 없어. 지문에 없어. 그럼 뭐야? 네가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2009학년도 이후 문제는. 그럴 때는 출제자가 지금 요구하는 바가 작품 전체를 다 읽고 오라는 소리냐고. 근데 14학년도 이후부터는 그건 아니죠. 주어진 작품에 한정하여죠. 염상섭의 만세전을 내더라도 만세전에 아주 후반부 부분 장면만 주고 여기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 그죠? 그렇게 좁게 이렇게 지문에서 찾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에 임용 기출 문제를 연습하실 때는 14학년도 이후부터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는 2008학년도 이전에는 너무 수능 자습서처럼 표준화돼 있고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가 작품 전편에 걸쳐서 이고 그런 측면에서 요 정도 시기에 임용 작품만 연습용이에요. 그리고 한 번 출제자의 논점 요구나 논점을 분석하게 되면 더 이상 잘 보이진 않아요. 다 잘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요구하는 바의 논점을 우리가 한두 번 분석이 끝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임용보다는 수능으로 공부하세요. 수능을 공부하세요.
수능 문제 자체를 보라는 거죠. 수능에 출제된 작품을 보라는 게 아니라 수능의 출제 스타일을 보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죠. 보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보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가. 답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도출하는 과정. 보기를 어떻게 활용하여 작품을 어떻게 더 씌우는 것인가. 보기가 없어도 선택지 안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화자의 의도와 관점과 정서와 태도의 선택지들이야.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들이 전부 다 1번은 화자의 정서, 2번은 화자의 태도, 3번은 화자의 관점, 작가의 관점, 4번은 작가의 창작 동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화자하고 작가 쪽이야. 이런 식으로 그 선택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이 작품 전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작품 전체로 폭넓은 게 아니라 화자하고 작가 쪽에 한정돼 있어. 운율, 비유, 상징, 심상 이쪽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대시 가운데 이상의 오감도하고 정지용의 도굴 이런 작품은 낯익은 작품이야, 낯선 작품이야? 작년도에 나왔을 때? 진짜 낯설었죠? 오감도는 수능 자습서 이름이기도 하고 오감도라는 자습서 이름이 있죠? 근데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이 없어요. 아시는 분도 없고. 물론 현대시 작품론에 수록돼 있긴 해요. 근데 오감도 1호가. 근데 작년도에 나왔던 오감도는 11호예요. 그죠?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은 뭐다? 이미지였어요. 이미지와 그 심미적 효과. 근데 그 이미지 심상은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심상. 예를 들면 심상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이 한 감각에서 한 감각으로 전이 되면 그건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 심상의 효과가 보기가 충분하게 주어져 있어서 보통 심상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심상의 효과는 어떤 특정한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생동감 있게 하거나 생생감을 주거나 아니면 참신하게 만들거나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데 당시 작년도에 나왔던 심미적 효과는 조금 이거는 좀 달랐어요. 어쨌든 근데 자료를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낯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이 중요한 거지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낯설어도 풀 수 있고 낯익어도 출제자의 요구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작년도에 나왔던 황동규 시를 보시죠. 황동규 시의 논점이 뭐였냐면 자아와 세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의 자아와 세계는 거기 그 도표가 있죠? 표에 비영소설령 자아와 세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시를 감상한다. 그래서 가로줄이 3개가 있잖아. 이 가로줄 3개가 주어진 수업 설계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가로줄에 있는 건 뭐죠? 화자가 처한 상황이에요. 2번째 가로줄은 뭐죠? 화자와 대상의 연관성이에요. 3번째는 뭐죠? 학생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논점은 이 기항지를 어떠한 논점에서 바라보는가라고 하면 화자예요. 화자 논점이에요. 화자 논점. 근데 보통 우리가 화자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제 교재 잠깐만 (115쪽) 제 교재 115쪽 보시면 115쪽에
보통 화자와 관련된 중등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용어들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둘째, 시적 대상. 셋째,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마지막 시적 분위기.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근데 여기는 기항지를 보세요. 기항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시적 상황. 화자가 처한 상황. 두 번째, 화자와 대상과의 연관성. 이때 이제 대상이 기항지에서는 뭐 배가 되거나 뭐 되겠죠. 대상과의 연관성.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결. 그러고 보면 화자 쪽과 관련된 논점이 다예요. 그럼 내가 수능 자습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지필자의 관점이나 교사의 관점으로 기항지를 알고 있었던 거 생각해봐. 알고 있었는데 그게 화자 중심으로 알고 있었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공부했던 내용이 화자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었나? 그게 아니면 지금 출제자의 요구하고 상관없이 내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더 씌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덮어 씌울 필요는 없다고. 그냥 화자 중심으로 보라는 거야. 근데 이 화자는 시적 상황, 또 뭐가 있죠? 정서와 태도, 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그 시작품에 그냥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기항지를 통해서 물은 것 뿐이야. 기항지가 아니어도 돼.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어머니 금혼날을 알으십니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령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와의 대상과의 관계, 이때는 화자의 대상과의 관계가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먼 나라가 되겠고, 그다음 학습자의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이 논점은 그냥 모든 시에 다 적용 가능한 논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임용 기출 문제를 가지고 혹은 수능 문제를 가지고서 이 작품은 무엇을 물어봤다 이거죠. 그럼 이 작품은 무엇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화자 또는 뭐죠? 이미지 심상 또는 운율 또는 비유 상징 이런 식으로. 소설은요? 뭐 인물의 성격과 심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는 갈등 관계 또는 뭐 주제 정해져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들은 다 그런 것들 연습한 거야. 다만 그 수단이 뭐였냐면 작품이 달라졌을 뿐이지. 중학교 때 봤던 작품하고 고등학교 때 봤던 작품하고는 달라졌을 뿐이지만 화자는 여전히 중학교 때도 물어보고 고등학교 때도 물어봤고 대학교에서도 화자 분석했고 임용에서도 화자 분석하고 수능에서도 화자 분석하잖아. 이 논점만 여러분들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작품은 많아. 근데 묻고자 하는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문학 공부를 하셔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임용 기출에서 물어봤던 논점들이 14학년도부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논점을 이렇게 모아봐.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현대소설은 현대소설대로 모아보면 그렇게 많은 논점들이 없다 이거지. 20개 안팎, 10개 안팎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14학년도에도 이거 물어봤어. 근데 22학년도에도 이거 물어봐. 다만 작품만 달라질 뿐이야. 알겠죠? 예를 들면 등장인물의 심리 계속 물어봐요. 소설에서. 근데 작품만 달라질 뿐이죠. 어느 때는 뭐 조마의 섬 이야기 가지고서, 어느 때는 관춘술비 가지고서, 어느 때는 일과일자를 가지고서 작품만 달라질 뿐이지 그 인물의
성격, 그 인물의 심리는 동일해요. 이 논점만 수능과 임용기출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논점들을 도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작품을 계속 백지인출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자습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를 20개 안팎,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 20개 안팎으로 논점을 잡은 다음에 수능 자습서를 보면서 처음부터서 분석한 게 아니라 자습서를 읽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요 논점을 그대로 이 작품에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 이게 그 이상과 정지용에서 적용됐던 논점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작품, 다른 어떤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이미지는 뭐고 여기에서 그 이미지의 심미적 효과는 무엇인지, 아니면 그 심미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혹시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효과까지도 당시에 이제 그 정주영의 도굴이라는 작품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황, 창작 동기하고 연관돼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작품에서 이미지와 그 심미적 효과가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성애꽃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쵸, 기출되어서 나왔죠? 근데 그 기출되었던 논점이 뭐였어요? 성애꽃이? 상징? 성애꽃의 상징? 예. 상징이란 표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성애꽃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봤겠죠? 함축적 의미예요. 근데 감각적 심상이었었죠. 바다와 나비하고 같이 나왔는데 성애꽃의 감각적 심상. 그래서 바다와 나비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찾으라고 했어요. 보기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보기 자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 심상의 특징이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가시화하고자 한다. 그지? 그런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것들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때 사회문화적 현실이야. 예를 들면 일상을 고단하게 살아나가는 서민들의 애환. 그게 추상적인 것이고, 그걸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성애꽃이라고 하는 감각적 심성을 활용한 거야. 효과잖아. 근데 사회문화적 현실이잖아. 거의 비슷하게 그 이상과 정주영이 나왔을 때의 이미지와 그 심미적 효과를 물어봤던 논점하고 유사해요. 감각적 심성은 그 감각을 통하여 뭔가를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심상의 효과인데 거기에 사회문화적 현실을 드러내요. 정주영의 도굴이 그랬었고, 또 예를 들자면 재작년에 나왔던 거, 그 노루 피 흘리고 오장환의 성탄제. 그 오장환의 성탄제에서도 감각적 심상을 물어보죠. 이미지. 근데 그때도 사회문화적 현실이야. 파시즘적인 현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출제자가 작품만 계속 달리할 뿐 뭐는 같냐면 이미지 물어봐. 그리고 이미지의 효과 물어봐. 그리고 이미지의 효과를 단순하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뿐만 아니라 뭐죠? 사회문화적 현실까지 물어봐. 그 패턴들은 일정해요. 수능 문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능 자습서를 볼 때 수능 자습서의 설명은, 집필자의 설명은 전혀 그런 설명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 이미지 분석할 수 있을까? 이미지의 심미적 효과가 있을까? 사회문화적 현실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있었던 논점을 계속 작품들에 적용하려고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응용력이 좀 높아지죠.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일대 집필자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기출문제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기출문제의 논점을 저 수능 작품에 계속 적용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팁입니다. 팁.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임용문학 공부 방법의 1번. 출제자의 관점 및 의도에 따라 작품 분석 및 해석한다. 나의 분석 능력 및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 및 의도에 따른 분석 능력 및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개론서에 나오는 수록 작품, 수능 출제 작품, 교과서 수록 작품, 학습 활동 이건 사례에 불과해. 왜 사례에 불과하죠? 이걸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 뭘 연습하라는 거야? 출제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른 분석 및 해석을 연습하라는 거지. 그러려면 이 출제자의 관점 및 의도는 어디에 있어? 출제자 요구. 이건 어디에 있다고? 14학년도부터의 임용 문제. 아니면 수능. 알겠죠? 객관식 기출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나 요구가 있긴 있는데 너무 폭이 넓거나 2008학년도에는 너무 표준화되어 있거나 암기해서. 그러니까 14학년도 이후부터의 기출문제들을 좀 보시면서 답을 도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물어봤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거나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시면서 이걸 다른 작품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그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론서의 작품론 읽기. 이것도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개론서의 작품론은 당연히 누구의 관점이 있어? 그 개론서 집필진의 관점이야. 다행히도 그 개론서의 집필진이 임용 출제진일 경우에는 그 개론서의 집필진의 관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개론서의 작품론마저도 집필진의 관점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보충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 이분은 그렇게 이 작품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거.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이냐면 작년에 나왔던 앞장으로 돌아가시면 고전시가 A형 기입형에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향가와 소교의 초연가예요. 초연가. 근데 수능식으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초연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좀 서운한데 일단은 먼저 알고는 있어야 돼. 고전시가 작품은 특히나 선배경지식들이 많이 적용되니까 현대시나 현대소설하고 다르게 초연가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관대함.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 등장인물이 밤에 바깥에 돌아와서 보니 다리가 네해 이르라. 아사날 어찌할 거 이런 거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물이 대상에 대한 태도의 관대함.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 수능 자습서의 논점처럼 여기 있는 작년도 A형 기입형 문제가 그 인물의 관대함 쪽으로만 해석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선배경지식은 그건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초연가는 향가 초연가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고려소교의
초용가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고려소교 공부할 때 초용가 공부해야 안 해? 거의 안 해요. 가시리, 정읍사 무슨 뭐 이러지 무슨 소교의 초용가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고려소교 초용가가 출제된 바가 있어. 2013학년부터 2009학년부터 2013학년 이 사이에 2차 논술력 문제에 소교 초용가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소교 초용가. 약간 달라. 그러니까 향가 초용가는 그래도 그냥 자습서 정도의 기본기가 나한테 있는데 소교의 초용가는 임용 기출 때 2차 논술력 문제에서 나왔던 소교의 초용가는 내가 알고 있어. 그때 나왔던 소교의 초용가에서는 이 초용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뭐냐? 2차 논술력에서는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이냐면 신라 사회, 당대의 사회의 향락적 분위기. 그래서 이 향락적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경계의 자세. 이걸 이제 작가가 창작 동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논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2차 논술력 문제의 논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그거야. 향가는 기본적으로, 향가 초용가는 내가 수능 자습서 정도의 배경지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소교의 초용가는 2차 논술력 문제에서 봤었던 논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년도 기입형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논점으로 지금 나왔는지를 이제 보는 거지. 이게 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다시 이제 개론서의 작품론, 문제 출제에 근거되는 교육과정의 확인, 그 작품론에서의 개념 및 지식의 적용 사례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고전시가 작품론에 이 초용가가, 고려 소교 초용가가 또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 향가 초용가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시가 작품론에서는 향가 초용가나 고려 소교 초용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그 개론서의 집필진의 생각을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임용 기출문제는 14학년도 이후부터서는 출제자의 요구나 논점이 있다.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은 14학년도 이후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 객관식 기출문제하고 2008년도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거는 출제자의 요구나 논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작품이 어떤 관점으로 나왔는지만 기억하시면 돼. 객관식 기출문제나 2008년도 이전 작품들은 작품 중심으로 봐야 돼. 작품 중심으로. 근데 이 작품을 어떤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작품들이 있습니다. 교재가 당연히 작품 분석이 돼 있어요. 작품 분석. 근데 이 작품들은 전부 다 임용 출제 작품이거나 아니면 교과서 수록 작품. 임용 출제 작품이거나 교과서 수록 작품. 그냥 단적인 예로 그냥 아무데나 한 페이지, 예를 들면 7쪽 딱 펼쳐보시면 김소월의 길, 고운의 무늬마을에 가서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지금 가치능 경험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 요 문학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예시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한 거야. 그럼 여기에 보시면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 2009 모의 2차 때 출제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이 제가 이렇게 기출 연도도 표시했어요. 그리고 작품 분석도 그 해당되는 2009학년도 모의 2차 문제의 논점의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기출을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1, 2월 수업을 통해서 아마 만족될 거예요.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부분 다
기출 작품들이에요. 임용 기출. 다만 예를 들면 14학년도 이후의 기출 작품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2009학년도 2차, 2009학년도 1차, 2008학년도 이전 작품들 그냥 아무데나 딱 펼쳐보시면 그렇게 이제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당되는 작품에 그 해당되는 연도의 접근 방식이나 출제자의 의도 요구 요걸 분석을 해놨으니까 아마도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기출에 대한 도움은 이 1, 2월 수업만 충분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역시나 기출이다. 근데 기출이긴 한데 답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나 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프린트물 있는데 이거는 어제도 이제 화법교육론 목차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는 현대시 작품론 목차입니다. 현대시 작품론 목차야. 이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 2월 그 수업의 과정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 교재 전반부, 후반부. 예를 들자면 이 교재에 402쪽 붙어서는 고전본이에요. 이게 402쪽 붙어서 고전시가 나오고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징이 나오고 고전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전소설이 쭉 나와요. 그럼 402쪽 앞부분은 뭐냐? 당연히 뭐죠? 현대문학입니다. 현대문학.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에서 제가 좀 문학교수 학습 이쪽은 아마 뺄 거예요. 문학교수 학습 쪽은 빼고 또 하나는 현대문학에서 현대문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학사 파트. 현대문학사 파트가 259쪽. 259쪽. 259쪽부터 399쪽까지가 현대문학사 파트예요. 259쪽부터. 근데 요거는 제가 수업을 안 할 거예요. 259쪽부터. 선생님 너무 분량이 많은데요. 이거는 259쪽 앞부분에서 작품들에 다 있어. 그걸 다시 한번 문학사적으로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야. 그리고 앞부분에서 좀 빠진 작품들이 여기에 이제 수록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학사 파트는. 그래서 현대문학사 파트 이 부분을 빼면 사실 한 250쪽까지는 현대문학. 그 다음에 이제 400쪽부터서 고전문학. 이렇게 반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1월 달이 현대문학 중심이에요. 1월 달이.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두 개론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현대시가 아마도 이번 주차하고 다음 주차, 2주차,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가 현대소설 중심일 거예요. 그럴 때 참조할 개론서가 현대시 작품론입니다. 이게 이제 1, 2주차 때 필요한 현대시 작품론의 개론서의 목차고,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죠. 국어교육론도 복습하실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개론서 발췌하라. 한 것처럼, 가령 아까 7페이지에 김소월의 뭐가 나왔어?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면 이 현대시 작품론에 김소월의 길이 있는지를 봐봐. 먼저 현대시 작품론의 목차는 1부부터 3부까지 구성되어 있고 1부가 해방 이전, 그 다음에 2부가 1950년대 이후, 그 다음에 3부가 19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 그래서 해방 이전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부가 90년대 이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파트에서 김소월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해방 이전이에요. 그럼 봐봐. 김소월이 어느 쪽에 있어? 두 번째부터
김소월이 있죠. 김소월에 뭐가 있어요? 산유화, 그다음 머누일. 요 두 작품만 수록돼 있어요. 그럼 김소월의 길은 없잖아. 그러면 김소월의 길을 여기다 끼워 넣어서 이제 김소월이 길이 임용에서는 출제됐으나 현대시 작품론에는 없다. 대신에 현대시 작품론에는 김소월의 머누일과 산유화가 있는데 산유화를 보시면 또 뭐가 있어? 15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김소월은 일단 산유화, 그다음 길 이렇게 두 작품이 임용에 출제됐다. 이거 확인하고 만약에 김소월이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산유화나 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머누일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그럴 때 이 개론서 집필진의 생각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발췌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작가의 작품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보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작가의 작품이 안 나오지만 그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해당 임용 기출 연도만 적었을 뿐이에요. 왜 제가 해당 임용 기출만 적었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능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10개년 수능을 지금 본다고 한다. 그러면 가령 김소월의 머누일이 수능에 나왔는데 하면 수능 연도도 여기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임용에는 안 나왔어 머누일이. 근데 수능에서는 나왔어. 그럼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중요해? 출제자의 요구 혹은 논점이 중요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연도를 또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연도. 네, 이 정도로 OT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 교재의 현대문학사 파트 부분은 제외하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현대문학의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1월달,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400페이지 붙어서 고전시가하고 고전소설에서는 2월달, 그리고 1월달에 현대문학 할 때 개론서, 현대시 작품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딱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개론서가 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제가 추천드린 것은 임용에 좀 적합한 최적화된 개론서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봤던 현대소설 개론서 가운데에서 그래도 임용생들이 보기엔 괜찮다 싶은 거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비 현대소설 교육론을 좀 보고 있는데 너무 좀 임용에 최적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보고 그 개론서를 선택해서 현대소설 파트 부분도 개론서를 발췌 읽기를 시도를 해보든지 하죠. 근데 일단 현대시 작품론하고 고전시가 작품론 두 개는 일단 기본적인 개론서라고 보시면 돼요. 발췌독하는. 그리고 혹시 이제 질문 간단하게 OT는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수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습서나 작품론을 보게 되면 넣기만 하고 빼는 과정은 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이런 거죠. 원래 수능 자습서는 그와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라고 하는 그 논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이 수능 자습서에 이 특정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하고자 하죠. 그걸 연습하시면 더 좋다 이거죠. 오히려 그게 일종의 논점을 적용하는 연습하는 거죠. 논점을 알고서 다른 작품에 적용하는 거. 물론 이제 이것 이외에
가령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는 모든 작품에 다 적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라고 하는 논점은 모든 시작품에 적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시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했다면 그건 그 분석이 가능해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근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미지와 심미적 효과를 찾기 어렵죠. 예, 그럴 때는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시가 운율 중심으로 됐다면 여기는 이미지를 좀 찾기 어렵고 또 이미지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도출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런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논점을 도출한 다음에 도출된 논점으로 다른 작품에 계속 적용하는 연습. 그 연습을 하시면 그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그 논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면화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2014년도 이후부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쭉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는 어디에 있냐면 작성 방법에 있어요. 문두나 작성 방법. 문두나 작성 방법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다. 보시면 되고. 네, 좀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죠.